어두운 새벽, 서울 한복판의 낡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 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혜윤이라는 이름의 8살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혜윤에게는 이제 오빠 호준만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12살인 호준은 어린 동생을 지키기 위해 어른처럼 행동하려 애썼죠. 보육원 생활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낡은 건물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아이들을 떨게 만들었어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했고 밥도 늘 부족했죠.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낮에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아 항상 같은 것만 입고 다녔고 신발도 발에 맞지 않는 것들을 나눠 신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혜윤에게는 든든한 오빠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혜윤이 악몽을 꾸며 깰 때면 옆에서 등을 토닥여줬고 다른 아이들이 혜윤을 괴롭히면 앞장서서 막아섰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 혜윤의 간식을 빼앗으려 할 때면 호주는 자신보다 큰 아이들과도 맞섰습니다. 때로는 얻어맞기도 했지만 절대 동생을 내주지 않았죠. 혜윤아,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여기 있잖아. 호주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혜윤을 안심시켜줬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고 부족한 반찬이 나올 때면 호준이 자신의 몫을 혜윤에게 슬쩍 넘겨줬죠. 보육원의 아침은 늘 차가운 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는데 호주는 자신의 밥을 혜윤의 그릇에 조금씩 덜어주곤 했어요. 남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보육원의 차가운 일상을 견뎌냈어요. 호주는 혜윤에게 글자를 가르쳐줬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습니다. 혜윤이 열이 나서 아플 때는 밤새도록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며 간병했죠. 보육원 선생님들도 남매의 각별한 우애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워낙 아이들이 많아 개별적으로 돌봐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윤은 11살이 되었고 호주는 15살의 청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호주는 이제 덩치도 꽤 커서 보육원의 어른들 도움 없이도 혜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 함께 살 날을 꿈꾸며 버텨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호준을 따로 불러내셨어요. 캐나다에 사는 한인 부부가 호준을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미 한국을 2번이나 방문해서 호준과 면담을 했고 입양 절차도 거의 완료된 상태였어요. 호준은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혜윤이도 함께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동생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한 명의 아이만을 원했어요. 이미 캐나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2명의 아이를 키울 여력이 부족했거든요. 더군다나 호주는 이미 15살의 사춘기 소년이어서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을 반복했어요. 이곳에 남아있으면 두 남매 모두 평생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자신이 해외로 가서 성공하면 언젠가 혜윤을 찾아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거든요. 원장 선생님도 호준을 설득했습니다. 호준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혜윤이도 나중에 데려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혜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혜윤은 오빠가 자신을 두고 떠난다는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도 같이 갈래.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혜윤아, 오빠가 먼 곳에 가야 해. 하지만 반드시 꼭 다시 돌아올게. 약속해.
호주는 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혜윤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오빠를 생각해. 그리고 오빠가 꼭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 공항으로 떠나는 날, 혜윤은 오빠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린 손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호준의 모습이 출국장 너머로 사라지자 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윤은 진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였어요. 오빠가 떠난 후 보육원에서의 나날은 더욱 외로웠어요. 밤마다 혜윤은 호준이 보내준다던 편지를 기다렸지만 해외 입양된 아이들과의 연락은 쉽지 않았거든요. 입양 기관의 방침상 완전한 분리를 위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혜윤은 처음 몇 달 동안 우편함을 확인하러 다녔지만 오빠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혜윤은 마음의 문을 닫아갔고 오로지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웃음도 잃어갔죠. 대신 공부에 매달렸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혜윤의 성실함을 칭찬했지만 혜윤의 마음속 상처까지는 어루만져 줄 수 없었어요.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혜윤은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혜윤은 항상 소외감을 느꼈어요. 가족여행 사진을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죠.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혜윤은 작은 고시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가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혜윤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고시원 방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을 정도로 작았지만 혜윤에게는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지만 혜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오빠가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야간 대학교에 진학한 혜윤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한 혜윤은 장래에 사무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수업 중에 졸음이 쏟아져도 참았고 과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죠.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혜윤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혜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과 선배인 수진 언니는 혜윤을 많이 챙겨줬습니다. 혜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첫 번째야. 수진 언니는 가끔 혜윤에게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자료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혜윤에게는 오빠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정식 직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성실한 혜윤을 좋아했어요. 혜윤은 업무를 빠르게 익혔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혜윤은 3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온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댈 곳 하나 없이 말이죠. 하지만 혜윤은 자립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언젠가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혜윤이 28살이 되던 해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던 혜윤 앞에 새로 부임한 영업팀장이 나타났거든요. 김기철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혜윤과는 정반대였어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기철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동료들을 챙기는 마음씨도 넉넉했습니다. 기철은 32살의 총각으로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를 거치며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영업맨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기철은 첫날부터 회사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기철은 혜윤의 꼼꼼함과 성실함에 감동받았고 혜윤은 기철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야근을 할 때면 기철이 커피를 사다 주었고 혜윤이 힘들어할 때면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죠. 기철은 혜윤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는 혜윤을 보며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혜윤 씨,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기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혜윤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철은 혜윤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혜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온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기철이 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윤 씨,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네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혜윤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 오빠와 헤어진 이야기, 혼자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기철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혜윤 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혜윤 씨가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기철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윤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2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기철은 혜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혜윤은 기철의 곁에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죠. 기철은 주말이면 혜윤과 함께 다양한 곳을 다녔어요. 놀이공원, 영화관, 맛집 등 혜윤이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방문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혜윤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기철의 부모님께도 혜윤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기철의 부모님은 혜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혜윤의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기철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혜윤이 너는 참 착하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혜윤 쪽 하객은 대학 동기들과 직장 동료들 몇 명뿐이었지만 기철의 가족들이 혜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하렴. 시아버지도 혜윤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혜윤은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은 혜윤의 출신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오히려 고생한 며느리를 더욱 아껴주셨어요. 결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철과 함께 꾸민 신혼집은 비록 작았지만 혜윤에게는 꿈의 궁전 같았어요. 아침에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시부모님은 혜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칭찬해 주셨고 명절에는 혜윤을 도와 음식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혜윤에게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할 수는 없었어요. 시동생의 아내 박경실만은 달랐거든요. 경실은 명문대 법학과를 나와 대형 외작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경실에게는 뿌리 깊은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였어요.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 임원이고 어머니는 의사 출신이었죠.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경실에게는 계급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원 출신인 혜윤이 같은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실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혜윤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경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혜윤이 없을 때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시부모님께 넌지시 불만을 표하곤 했죠.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나 받아들일 순 없는 거 아닌가요? 경실아, 혜윤이는 착한 아이야. 출신이 어떻든 지금은 우리 가족이잖니. 시어머니가 타이르시면 경실은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혜윤을 못마땅해 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경실의 핀잔은 계속됐습니다. 혜윤이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참 독특한 레시피네요 하며 비꼬았고 혜윤의 옷차림을 보며 좀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하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시댁에 특별한 출신의 분이 들어오셔서요. 참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라며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 모임에서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중이에요라며 혜윤을 실험 대상 취급하기도 했죠. 시부모님은 경실을 나무랐지만 경실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하며 시치미를 뗐어요. 혜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든 걸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경실의 괴롭힘은 갈수록 교묘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형님, 요리 솜씨가 많이 늘으셨네요. 역시 경험이 중요한가 봐요. 집에서 배운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혜윤이 새 옷을 입고 나오면 어머,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취향이 참 개성적이시네요. 역시 환경이 사람을 만드나 봐요 하며 비꼬았습니다. 혜윤은 점점 위축되어 갔고 가족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어요. 가장 힘든 건 남편 기철 앞에서도 이런 일들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철이 자신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혜윤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외로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느 날 경실은 혜윤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서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어요.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우리 집에 특이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동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분위기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혜윤은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어요. 결혼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위해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거든요. 혜윤은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에 정성을 다했어요. 시어머니를 도와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육개장을 끓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은 혜윤의 정성스러운 마음씨에 기뻐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고맙다며 혜윤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혜윤도 처음으로 큰 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라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실은 달랐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하자 경실은 혜윤을 소개할 때마다 묘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아, 이분이 큰 며느리세요. 참 특별한 분이죠.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사셨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독특한 성장 환경을 가지신 분이에요. 경실의 말투에는 교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척들은 아, 그래요? 하며 혜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경실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경실의 견제는 계속됐어요. 혜윤이 만든 육개장을 맛본 친척 아주머니가 이 육개장 정말 맛있네요 하고 칭찬하자 경실이 즉시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배운 솜씨가 아니네요. 어디서 이런 요리법을 익히셨어요? 혹시 어디 음식점에서 일하신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말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윤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혜윤의 출신을 돌려 말하는 것 같았죠. 친척 아주머니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도 신부 쪽 하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이 안 오신 건가? 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그냥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하지만 경실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런 독특한 맛이 나는군요. 보통 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뭔가 상업적인 맛이랄까요? 이제는 친척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경실이 혜윤을 은근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일은 경실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 동기들과 만난 경실은 혜윤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시댁에 정말 특이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사회상식이나 예의범절 같은 걸 모르는 거야. 경실의 친구들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정말이야? 응,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출신이야.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감싸주시는데 솔직히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 경실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세상의 출신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교양이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 모임 때마다 어색하다니까. 그럼 너희 시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시부모님은 착하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답답해 하실 거야. 특히 시아버님 칠순 잔치 때는 정말 민망했어. 경실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음식도 뭔가 이상하게 하더라고. 집에서 배운 손맛이 아니라 어디 급식소에서 일한 것 같은 맛이야. 친척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는 금세 동네 부인들 사이에도 퍼져나갔습니다. 경실이 사는 아파트는 고급 주거단지라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혜윤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보육원 출신 며느리래. 어머, 정말?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어. 가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집을 갔을까? 혜윤은 점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경실을 따로 불러 타일렀어요. 경실아,
혜윤이는 우리 가족이야. 그 아이 출신이 어떻든 지금은 우리 며느리잖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도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실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따져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답답해 하셨지만 며느리를 강하게 나무랄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혜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이미 상처받은 혜윤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혜윤아, 경실이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내가 어디서 자랐든 상관없어. 시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도 혜윤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감싸주려 해도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거든요. 기철도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고 가족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혜윤은 남편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혜윤은 기철이 동생 때문에 고민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했어요. 그런 어느 날 경실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하던 중 경실이 친척 아주머니들 앞에서 대놓고 말한 거예요. 아주머니들, 혜윤 형님 보육원 출신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제사 준비나 이런 전통적인 일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집에서 배울 기회가 없으셨으니까. 이 말에 친척들이 모두 혜윤을 바라봤어요. 혜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혜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혜윤이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혜윤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버스가 늦어져 짜증이 났는데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서 있는 자세와 옆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어요. 혜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0여 년 전 공항에서 헤어졌던 오빠 호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키도 더 커져 있었고 얼굴도 성숙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오빠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혜윤은 무의식 중에 오빠 하고 소리쳤습니다. 호준이 깜짝 놀라며 혜윤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호준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혜윤아, 정말 혜윤이구나. 호준은 차도를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혜윤도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달려갔어요. 남매는 길 한복판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두 사람 모두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빠, 정말 오빠야? 꿈이 아니야? 혜윤은 호준의 얼굴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준도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었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남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카페에서 호주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캐나다로 입양된 후 좋은 양부모를 만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역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얘기였어요. 혜윤아,
양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한국말도 배우게 해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지. 전공도 국제무역으로 선택해서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했어. 호주는 대학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독립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작은 무역업체였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은 북미 전역과 동남아시아까지 거래하는 큰 회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혜윤아. 사업이 안정되자마자 한국에 돌아와서 너를 찾기 시작했지. 호주는 지난 3년간 한국을 오가며 혜윤을 찾았다고 했어요. 보육원에도 가보고 주민센터에도 가봤는데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너를 만난 거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혜윤도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보육원 시절, 혼자 겪어낸 사회생활, 그리고 기철과의 만남과 결혼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다만 경실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만난 오빠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혜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오빠가 곁에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호주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혜윤은 오빠를 만났다는 기쁨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호주는 혜윤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빠가 이번에 한국에 지사를 차리려고 와 있어. 당분간 서울에 있을 테니까 자주 만나자. 명함을 받아든 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그룹 대표이사 김호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오빠가 정말 큰 성공을 거둔 거였어요. 그날 이후 남매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호주는 혜윤이 그동안 못 먹어봤을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고 싶어 했고, 혜윤은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호주는 혜윤에게 선물도 많이 사줬어요. 예쁜 옷과 가방, 액세서리 등을 선물하며 우리 혜윤이가 예뻐져야지 하고 말했죠. 혜윤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돈을 써주는 경험을 했어요. 오빠, 이런 비싼 걸 왜 사줘? 부담스러워. 혜윤아, 오빠가 그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어. 기철도 형님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호준의 성공적인 사업과 따뜻한 인품에 감탄했죠. 시부모님께서도 혜윤이 가족을 찾은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혜윤이가 이제 든든한 친정을 찾았구나.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호준을 만난 후 더욱 혜윤을 아껴주셨어요. 혜윤에게도 이제는 배경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혜윤은 드디어 자신만의 든든한 울타리를 되찾은 거였죠. 오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혜윤의 마음에는 큰 힘이 생겼어요. 이제는 경실의 무시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호준도 동생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보다 밝아진 표정,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혜윤이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혜윤아,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니? 오빠한테는 뭐든 말해도 돼. 하지만 혜윤은 여전히 동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호준과의 재회 후 한 달이 지나던 어느 토요일, 오빠가 혜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뷔페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혜윤아, 오빠가 사업 관계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너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우리 혜윤이가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어봐야지. 혜윤은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지만 호준이 매제도 함께 가자고 권해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철은 그날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겨서 혜윤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그날 혜윤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호준이 선물해준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호준은 동생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우리 혜윤이 정말 예쁘다. 오빠가 자랑스러워. 호텔에 도착한 남매는 넓고 화려한 뷔페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혜윤은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각종 요리들이 예술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실내 장식도 눈부셨거든요. 오빠, 이런 곳은 너무 비싸지 않아? 괜찮은 거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동생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업상 필요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야. 남매는 창가 자리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주는 혜윤이 먹어보지 못했을 음식들을 골라다 주었고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혜윤아, 오빠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해. 내 곁에 있고 싶어? 정말? 오빠가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오빠도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어. 더군다나 내가 있으니까 더욱 의미가 있지. 혜윤은 오빠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레스토랑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윤이 고개를 돌리자 경실과 그의 변호사 친구들이 큰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실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보육원 출신 형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댁에서는 무조건 감싸주니까 더 답답하고. 경실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레스토랑이 조용해서 혜윤에게까지 들렸어요. 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나를 알아보지 마라 하고 속으로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실이 혜윤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더니 친구들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기 바로 그 사람이야. 네, 형님. 경실의 친구들이 모두 혜윤 쪽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비하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실이 일어나 혜윤의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서 뵙다니 반갑네요. 이런 고급 호텔까지 오시다니 오늘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경실의 말투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동서도 여기 있었구나. 오빠와 함께 식사하러 왔어. 아, 그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다가 감격의 상봉을 했다고 하던 유명한 오빠분이시군요. 경실은 호준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약간 높여서 말했어요. 형님, 솔직히 이런 곳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뷔페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데요. 형편에 맞게 사셔야죠.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혜윤에게 쏠렸습니다. 혜윤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호주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경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빠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혹시 어디서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고 사시는 건 아니죠? 요즘 해외에서 온다는 사람들 중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이 말에 혜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모욕당는 것도 충분히 괴로운데 이제는 오빠까지 모독당하고 있었거든요. 혜윤은 너무나 부끄럽고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오빠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실의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러 왔어요.
그들은 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보육원 출신이구나. 어머, 정말 특이한 일이네. 혜윤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마치 다시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놀림당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경실의 모욕이 계속되자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호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본 호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큰 호준이 일어서자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제 동생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호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경실은 순간 기세가 꺾였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오빠분이시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대화하는 건데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호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인가요? 형편에 맞게 살라느니 부끄러운 일한다느니 하면서요. 경실의 얼굴이 약간 당황스러워졌어요. 호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기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분도 혜윤 형님 형편은 아시잖아요. 이런 비싼 호텔까지 와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무리한다고 하셨군요. 호준이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경실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제 명함부터 보시죠. 혹시 이 회사 아십니까? 경실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명함에는 글로벌 트레이딩 그룹 대표이사 김호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회사가 바로 경실이 다니는 로펌의 가장 큰 의뢰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무슨... 경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도 명함을 돌려보더니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로벌 트레이딩 그룹은 국제무역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호주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아시나요? 제가 그 회사와 5년 전부터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 박경실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더군요. 경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앤파트너스는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였고 글로벌 트레이딩 그룹은 그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이었습니다. 경실은 그동안 그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바로 혜윤의 오빠였던 거예요. 설마 그분이... 네, 맞습니다. 바로 저예요. 호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네요. 제가 의뢰한 박경실 변호사가 바로 제 동생의 동서였다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실의 친구들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인 친구들이라 글로벌 트레이딩 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대기업의 대표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경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호주는 냉정했습니다. 몰라봤다고 하시는데 그럼 아셨으면 다르게 행동하셨을 건가요? 제 동생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실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바로 그게 경실의 본심이었거든요. 상대가 힘없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 거였으니까요. 혜윤아, 일어나자. 호준이 동생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혜윤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빠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경실 변호사님, 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건이 있을 텐데 그때 뵙게 되겠네요. 물론
계약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호준의 말에 경실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을 모욕한 것이었거든요.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남매가 레스토랑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경실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실아, 너 정말 큰일 났구나. 친구들마저 경실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도 경실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호텔을 나온 남매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혜윤은 아직도 방금 전 일이 꿈 같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호주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윤아, 미안해. 오빠가 진작 알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오빠, 정말 그 회사 사장님이 맞아? 경실이가 그렇게 떨 정도로. 호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혜윤아, 사실 오빠가 이미 박경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어.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파일을 열자 경실의 사진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지난달부터 우리 회사 내부 감사팀에서 김앤파트너스를 조사하고 있었거든.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서 말이야. 호주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경실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접대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 쇼핑까지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한 기록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야. 더 심각한 게 있어. 다음 페이지에는 경실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의 정보를 빼돌려 다른 로펌에 넘긴 증거가 있었어요. 이해 충돌은 변호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또한 경실이 유부남인 김상무와 호텔에서 만난 사진들도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어요. 오빠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곳들이 많아서 정보망도 넓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내 동서라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랐어. 호준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혜윤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런 인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구나. 혜윤은 오빠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경실의 진짜 모습을 보니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걸로 뭘 할 거야? 이미 다 처리했어. 검찰청과 변호사협회, 그리고 언론사까지 모든 자료를 넘겼거든. 혜윤은 깜짝 놀랐어요. 호준의 복수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호준이 받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제발 오빠분께 부탁드려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경실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호준이 귀띔해준 대로 경실은 이미 회사에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던 거죠. 동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오빠분이 우리 회사 고객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형님한테 잘할게요. 글쎄, 그동안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호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동서, 이미 늦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혜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오빠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든든함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실은 직접 혜윤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형님,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형님을 친언니처럼 모실게요. 하지만 경실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형님이 좀 더 센스 있게 행동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말을 들은 혜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동서, 지금도 내 탓이라는 거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이제 법정에서 보겠네. 경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경실이 혜윤의 집을 떠난 지 사흘 후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온 거였어요. 화면에는 수갑을 찬 경실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혜윤은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었던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검찰 수사 결과 경실의 범죄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금액만 3억 원이 넘었고 이해충돌 사건도 10건이 넘게 발견되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경실이 유부남 상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승진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맡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명문대 출신 엘리트 변호사의 몰락, 법조계를 뒤흔든 연쇄비리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보육원 출신 형님을 괴롭히던 변호사가 실제로는 범죄자였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더욱 주목받았어요. 경실의 대학 동기들과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그동안 경실이 자랑하던 인맥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SNS에서도 경실과 관련된 모든 사진과 글들이 삭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경실이 그동안 혜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집안 체면, 사회적 지위 같은 말들이 이제는 경실을 조롱하는 말이 되어버렸죠. 가장 큰 타격은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시동생 민수는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특히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서 민수는 충격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민수는 경실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경실은 구치소에서 면회를 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알던 아내는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가짜였어. 민수는 혜윤에게 찾아와 깊이 사과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 아내가 형수님께 그런 짓을 했다니. 저도 몰랐어요.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혜윤은 시동생을 위로해줬어요. 민수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거나 피해 보상에 사용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며 혜윤에게 더욱 미안해하셨습니다. 혜윤아,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경실이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진작 더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맞더라. 너야말로 우리 진짜 며느리야.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혜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혜윤은 시댁에서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한편 호주는 동생을 위해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했어요. 혜윤아, 오빠가 이제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자. 호주는 서울에 본사를 차리고 혜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혜윤도 오빠의 회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격리 업무 경험을 살려서 호주 내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게 되었죠. 기철도 아내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예전에 밝고 당당한 혜윤이 돌아온 거였죠. 여보, 요즘 정말 예뻐졌어. 자신감이 넘쳐. 혜윤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행복해했어요. 더 이상 누구를 무서워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법정에서 경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혜윤은 호준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경실은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경실에게 징역 3년,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경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경실이 수갑을 차고 호송되는 모습을 보며 혜윤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힌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구나.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혜윤과 기철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죠. 우리 지은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자. 시부모님은 손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호준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도 했고 혜윤의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해서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호준과 그의 아내, 시부모님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혜윤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맞아. 우리 며느리가 이제는 진짜 가족의 대들보 같아. 시아버지도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호준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윤아, 오빠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내가 그 어려운 일을 겪고도 마음씨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오빠? 진짜야.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뚤어졌을 텐데 너는 더 따뜻해졌어. 혜윤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함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혜윤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로써 내 인생의 힘든 챕터는 완전히 끝났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현재와 미래가 나를 만들어간다. 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평온한 밤이었어요. 옆자리에서 기철이 잠자는 소리,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혜윤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그녀에게는 이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